네, 이제 목요일에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 장용혁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네. 이 소치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새벽에 게임들을 많이 하더군요. 네. 뭐 안 볼 수도 없고 눈이 좀 부었는데 자, 시차라는 개념이 증시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나 좀 이 개화를 활짝 좀 할 것인지 매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참 사람이 많이 지치고 있죠. 네. 자, 외국인 매도세가 뭐 아직은 또 주춤주춤 하고는 있습니다만 들쑥날쑥거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사지도 않는 편인 것 같고 외국인 수급 동향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어제 FOMC 의사로 나온 부분서부터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FOMC 투표권이 다소 작년에 비해서 매파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뭐 몇 명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상대적으로 좀 빨리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관심이 이제 더 이상 테이퍼링 포커스는 아닌 것 같고 테이퍼링이 이제 엄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으로 인정한 것 같고 이제는 뭐 타이트닝 시점 자체를 좀 관심 있게 쳐다보는 시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제 만약에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했으면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좀 틱이 많이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EBP 올랐습니다. 심각한 위협이 발생됐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표하고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료 보시죠. 1월 1일서부터 그러니까 2014년 들어와서부터 그냥 수급을 누적해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한 3조 2천억 정도 팔았네요. 선물 시장 쪽에서는 36,500계약 정도 매도가 나갔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외국인 선물이거든요. 외국인 선물,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수급만 돌아서면은 한번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신호가 과연 어디서 나오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외국인 선물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누적 매도 계약수가 상당 부분 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간다라고 보면은 저 포지션서부터 이익 실현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어디선가 좀 잘 막아주면 상관이 없는데 투신권에서 1조 2천억 정도, 연기금에서 1조 1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수익률 게임 하거든요. 본인들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몇몇 종목이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별다른 그 시세가 안 나오는 거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추세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위에 놓여져 있는 이평선 밀집 구간을 단번에 뚫어낸다는 수급적 개선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좀 쫓기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과거에도 보게 되면 팔면 사는 쪽이면은 뭐 이렇게 방향이 좋고요. 매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기가 막히게 빠집니다. 요 구간도 마찬가지 구간이고요. 중간에 한 달 쉬고 나머지 또 파니까 한 번 더 크게 빠지고 최근에도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는 모습. 외국인 수급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죠. 외국인 수급표가 쥐고 있는 시장, 뭐 지금 현재 급하게 돌아 나오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성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많이 쏠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1900포인트 깨고 뭐 1800 극초반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림을 볼 걸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윗방향으로 강하게 틀어 올릴 모멘텀 트리거도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장담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사겠다라는 심리가 우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급하게 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걸어가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속된 말로 좀 사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들도 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들이 저렇게 뭐 갖은 핑계를 대면서 안 사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일단 테이퍼링 환경은 FRB가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타이트닝 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테이퍼링을 지연시킬 수 없는 이슈죠.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가 어제 FOMC 의사록에서 논란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80.19달러 80달러 극초반에서 사실 놀고 있거든요. 어제 FOMC가 나오기 전에는 80달러가 하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달러가 약세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타이트닝 시점 때문에 정말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면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띌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달러 약세는 위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신흥국 위기에 동참해서 뭐 도매금 처리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원달러 빠지는 위기 보셨습니까?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보면 대한민국 원달러는 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직 환율에서 나오고 있지 않죠. 헤지펀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헤지펀드의 쇼플레이에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조지 소로스 월가 큰손이죠. S&P 500의 ETF 풋옵션 포지션을 본인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1.13%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빠지면 먹는 포지션이니까 시장이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쪽에 배팅을 한 거죠.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금리, 뭐 저환율 기조에서 성장이 멈추고 버블 논란이 시장에서 좀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 숏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보죠. 우리나라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환율 분명히 낮습니다. 금리도 2.5%면은 사실 대한민국 금리 2.5% 높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장을 한번 쳐다보죠. 경상수지를 놓고 보겠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707억 불입니다. 707억 불, 세계 5위 수준이고요. 우리 앞에 뭐 독일, 중국, 뭐 네덜란드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4배 큰 일본도 제쳤기 때문에 시장에서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편이죠. 그러면은 성장이 멈추고라는 그 헤지펀드의 숏 공식을 한번 대입해서 보게 되면 과연 올해 대한민국 2014년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 707억 달러를 넘을 수 있느냐?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 레벨을 놓고 보면은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작년에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먹여 살렸는데 올해 그런 부분들이 슬로우해지면은 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또 MSCI 코리아 2014년 순이익 가이던스도 보게 되면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100조 원 턱걸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노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수출 쪽에서 경상수지도 예상치보다 작아질 위험이 있고 기업 어닝도 줄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머징 ETF 설정액 자체가 크게 줄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포지션이 16%인데 100이라는 설정액이 줄면 우리는 16이라는 매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런 수급표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헤지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헤지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을 급하게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적인 매입세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 돌아선다라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최바닥에 사야 되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지금 계속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실 텐데요. 그런 시점보다는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조금 더 쉬워 보입니다. 네. 자,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최근 시장의 특징은 그래도 시장은 항상 열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 종목의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 좀 더 매입세나 시세가 이어질까요? 어제 시장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샀죠. 코스닥은 어제 올랐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외국인 수급으로 갈렸는데요. 어제 기아차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더군요. 플러스가 났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더군요. 가장 많이 팔았던데 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수익률 갭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수급표, 외국인들의 수급표가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 부분에서 일단 시장이 자유롭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격적인 종목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과거서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종목보다는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보고 돈은 시장이 벌어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할 때는 아니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NC소프트하고 KB금융을 제시를 했었죠. NC소프트는 뭐 제시한 가격 언저리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일단 NC소프트 4분기 실적 발표 매우 좋았고 텐센트에서 나온 그 로열티가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했고 올해 예상되는 로열티의 절반만 반영해도 영업이익은 3천억대로 올라갑니다. 작년 2천억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50% 넘게 잡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남아있는 기업으로 NC소프트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들 매입세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켜줄 거다라는 판단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잘 올랐죠. 멋있게 올랐습니다. 은행주가 저렇게 5% 올라가는 거는 일반 종목으로 따지면 거의 상한가 쳤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관 매입세가 워낙 큰 상태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반기 금리 인상 이슈는 돌아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가장 유리할 쪽이거든요. KB금융 지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비슷한 컨셉에서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작년에 안 좋았고 올해 작년보다 안 좋기 어려운 그나마 좀 나아질 것 같은 기업. 금호석유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이어 수요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이어 교체 주기에 대해서 계속 말들이 많거든요. 지연되고 더 이상 지연되기 어려운 시점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4분기 적자 발표했고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외국 기관들은 벌써 매입세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말씀드리고요. 잊고 살았던 기업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 기업 안 보고 산지 오래됐는데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주가가 30만 원 밑으로 형성이 됩니다. 북밸류에서 PBR 0.6배 정도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ROE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떨어지는 거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철강 성수기가 중국의 철강 성수기가 3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쩍 쳐다볼 시점쯤은 된 것 같습니다. 높은 종목을 과도하게 불안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은 됐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관심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색다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